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했는데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6일 북한은 대외 매체 통일신보를 통해서 윤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강요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요. 오늘 광복절 경축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후속 조처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광복절 77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과 임청강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 김호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곳이죠.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도 컸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안동의료원을 포함해서 도립 3개 의료원을 경북대병원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 분석해 주실 거죠? 네. 취약한 북부권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경북도의 도립의료원 3곳의 경북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안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경북에 도립의료원 3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텐데 안동의료원 있고 포항과 김천 이렇게 네.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이 3개 도립의료원을 위탁하겠다. 경북대에. 자, 이런 소식인데. 자, 그럼 먼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지난 5일 경상북도랑 경북대병원이 이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협약에 따라서 이제 두 기관은 중증, 그다음 산모, 재활, 감염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주 골자는 결국은 포항, 김천, 안동, 도립의료원 3곳을 이제 운영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네. 전국
17개 강력 지자체 가운데서 경북만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경대병원의 의료진이나 진료 지원 인력 그리고 또 뭐 사무 기술 인력 등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이런 계획. 자, 그러면 이 협약에 따라서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경북대병원이 이제 앞으로 도립의료원 3곳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필수 진료 과목의 전문의 20명을 충원을 해서 20명. 연간 인건비 60억 원을 이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 의료진의 직원은 현재 뭐 도립의료원 3곳의 직원이 한 1,000여 명의 병상 840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앞으로 또 예산도 이제 대거 투입되는데요. 의료원 시설이나 장비 현대화 또 기능 보강 등에 연간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특히 이제 첫 위수탁 협약 기간인 3년간은 기능 보강이나 인건비 확충을 위해서 93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도립의료원 3곳에서 필요한 우수한 필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히 이제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등과 같은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북대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한 치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의료원의 운영 시스템도 이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전문의 한 20명 정도를 충원을 한다. 네네. 그리고 연간 인건비만 한 60억 원. 그러니까 한 명당 뭐 평균 잡아서 한 3억 원 정도씩 이런 네네. 지원한다는 거고. 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도립세계의료원의 그 의료 서비스 질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선은 그 의료 서비스 질을 얘기하기 전에 의사나 간호사 수급이 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네. 네, 어떻습니까? 도립의료원 3곳에 의사직과 간호직의 정원이 각각 83명, 554명입니다. 합해서요. 네네. 예. 아니, 각각 이제 의사는 83명, 예. 그다음에 간호사 정원은 554명인데, 예. 이 중에서 이제 안동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중 24명에서 23명밖에 없고, 또 예. 간호직은 정원이 157명인데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른군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의사는 한 명이 모자른 거고 한 명, 간호사는 간호사는 11명이 정원보다 이제 부족한 거고, 예. 또 뭐 김천의료원 경우에는 간호직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포항의료원은 이제 의사직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안동의료원의 경우에는 안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진료 과목 7개 진료 과목에는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진료를 좀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진료 지금 이제 의사 정원이 24명 중에서 23명을 채웠다고 그러는데 예. 23명 중에서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가 이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뭐 공식 석상에서 도립세계의료원의 뭐 의사나 간호사 정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병원의 진료나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식 성성에서는 뭐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월급 4천만 원 의사를 구해도 얼마 있다가 그만둔다. 뭐 의사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저 이철우 지사가 네, 월급 4천만 원을 줘도 금방 네, 의사가 오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9년간 안동의료원은 연평균 17억 원의 적자를, 그리고 김천의료원과 포항의료원도 연평균 각각 2억 원,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적자도 안동의료원의 적자가 많군요. 네. 연평균 지난 9년간 연평균 한 17억 원 정도 적자 안동의료원은. 네. 김천 포항의료원은 그나마 좀 낮군요. 한 2억, 4억 정도 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뭐 현재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경북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그렇죠. 의료원이. 그런데 이 세계 도립의료원이 인력난도 겪고 있고 또 적자도 겪고 있는 이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고려하면 엄청 크다,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경북대 병원에 이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경북에서 코로나19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던 때가 이제 2020년 2월 19일인데 그날 당시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뭐 코로나19로 이제 청도. 세계적으로 네, 기억나요? 주목을 받기도 했던 곳이기도 한데 예. 그때 이제 뭐 100여 명에 달하는 병원 입원자들 중에서 이제 확진자들을 수용을 했던 곳이 이제 포항의료원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네. 100명 나와서. 예.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확진자들의 전원이라든가 수용을 거부했었는데 그때 이제 확진자들을 수용했던 게 포항의료원이었고요. 다음 날부터는 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도 이제 각각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원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가 또 체감을 했잖아요. 민간병원에서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공공병원 그렇죠. 가야지.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당시 코로나19 초기를 봤을 때 그 도립의료원 세 곳의 역할이 상당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 적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서 일반 환자를 진료하지 못했던 어려움 등도 분명히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북처럼 의료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은 정말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공의료원 역할 크고 중요한데 그런데 현실은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또 의료진 확보에도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위탁 운영 방안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립 3개 의료원이 만약에 이제 경대병원의 위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점은 이제 경대병원 출신의 의료진들이 도립의료원 세 곳에 이제 각각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 의대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경북대병원의 전문의이기도 해서 학술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실무에도 능한 인력들이 충원이 이제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예. 제가 뭐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공석으로 있는 안동의료원장의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경대병원 출신의 인사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대병원 내에서도 좀 뭐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위직의 활동을 했던 인물인 만큼 전문성 진료를 하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의 노하우 등도 앞으로 이제 안동의료원에 이식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좋죠. 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경북대병원의 운영, 노하우, 또 의료 기술, 이런 부분들이 네. 안동의료원, 김천, 포항의료원 이렇게 이식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경대병원의 노하우를 도립의료원 세 곳에 이제 심는 게 지난 5일날 이제 경북도랑 경북대병원이 체결한 업무 협약의 핵심인데, 예. 근데 이제 당장의 의료진 수급부터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대구시도 대구의료원에 경대병원 의료진을 파견받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 대구도요? 우리 경북만 네. 한 게 아니라 예, 대구시도 경대병원 의료진을 파견받는 협약을 했다고요? 비슷한 대구의료원에? 시기에 했었는데 추진은 물론 이제 경북도가 먼저 했었고요. 예. 좀 그랬는데 업무 협약 체결은 이제 대구시가 먼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북 도립의료원 세 곳에 의사를 파견하고 또 대구의료원에도 파견하고 경대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좀 수급이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그렇죠, 좀 이제. 모자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구시랑 경북도가 요청한 전문의 수가 예. 대충 보면 한 13개과에 진료과에 한 44명 정도입니다. 대구, 네. 경북에 합해서 한 44명 정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전문의 수. 이제 일부 진료 과목은 경대병원에도 전문의가 부족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염내과의 경우에는 도립의료원 3곳 모두 전문의를 이제 수급을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경대병원에는 전문의 수가 6명밖에 없고 6명. 네, 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의료 모두 또 필요한데 경대병원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3명이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대병원을 이제 경대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기존의 경대병원목 그리고 대구 의료원목도 있어야 되고 또 도립의료원 3곳까지 몫을 더하게 되면 일부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의 충원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이렇게 뭐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이렇게 경북대병원과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러면 이렇게 경상북도든 대구시든 뭐 좀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의료진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협약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가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는 경북대병원을 축으로 해서 도립의료원 3곳의 단일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대병원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은퇴 있는 의료진들, 경력이 많은 은퇴 있는 의료진들을 영입을 해서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대학에서는 교수로 있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대병원과의 한라인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고경력 은퇴 의료진을 영입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전공의나 전임의 등을 마친 경북대병원의 인력들 중에서 도립 의료원 3곳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것들도 그 지금 대구시나 또 대구시에 파견을 해야 되는 의료진들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설 개선은 별도로 추진되고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논의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아예 경대병원 의사들이 순환보직으로 처음부터 이제 도립의료원 3곳을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대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경북대병원 그 분원을 신도시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용역이나 TF 구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2가지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항의 경우에는 포스텍과 함께해서 연구 중심 의대를 유치를 하고 또 뭐 900병상 규모의 포스텍 부속 디지털 병원을 민간 자본으로 설립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북도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동의 뭐 경북도청 신도시의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 선거 공약 외에도 대통령의 경북 지역 15개 과제 중에 하나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래요? 속도가 안 나는 것은 좀 사실이기는 한데 그 안동처럼 경북 안동처럼 공공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곳들이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네. 뭐 경남 창원, 전라남도 그리고 전남 목포시 등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3곳 지역들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 공공의대 설립과 뭐 정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은요? 네. 안동이나 예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뭐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이런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어쩌면 열악한 의료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우리 김영동 의원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이쪽 문제에 대해서. 네네. 자, 오늘 도립의료원의 이 열악한 상황도 좀 짚어봤고 경북대병원 위탁 운영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 가문에서 배출한 독립운동가가 특히 많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임청각에서는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다룬 실경 역사극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인 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호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주 뜻깊은 날 광복절 77주년인데요. 안동문화 지킴이로서 또 석주 이상용 선생과 임청각을 오래 지켜오신 분으로서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77주년 이제 광복을 맞아서 감개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77주년이 된 임청각의 현실과 그 후손들은 아직도 완전한 광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정부와 지자체인 안동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석주 선생님 독립정신을 오늘 이때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77주년을 맞은 임청각이 아직도 완전한 광복이 됐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님? 아직도 이 임청각에는 복원되지 않는 건축물과 이 가족들의 어떤 그 헤어진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도 있고 지금 저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후손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셨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석주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군인, 독립군인으로서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신기보다는 만주에 서간도에 있는 이 백만동 포들을 이끄시면서 거기에 특히 이제 의병 활동과 연계해서 신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1932년대까지 최고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군정부와 서로군정서 그래서 한정정부 특히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국무령으로 역임을 하시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인
독립운동가 시였습니다. 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왜 초대라는 말을 쓰냐면은 예. 특히 이제 각 그 독립단체에서 이 석주생을 모두가 추대를 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추대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지금으로 봐서는 왜 요즘 그 용어 이제 금수저라는 용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석주 선생이 출생은 완전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근데 요사이 이제 금수저하고 조선시대 금수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분들은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문화 시중벼슬을 하고 조선시대 때도 자영벼슬을 하는 정도로 높은 벼슬사를 했지만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또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다 바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석주 선생님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또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석주 이상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석주 선생 생가인 임청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임청각도 좀 설명 간략히 좀 해주실까요? 어떤 곳인지? 임청각은 우리가 이제 민간가옥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건물이면서 고려시대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민가의 단청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맛배 지붕의 시초인 맛배 지붕에서 팔짝지붕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 온돌의 변화 과정. 이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아주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대 건축과 현대 건축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축물로서 99칸집 예갓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듣는 99칸집. 이 임청각이 우리 현재 민간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한옥이라고요? 예, 그렇죠. 500년 된. 이건 또 몰랐네요. 500년 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500년 전이니까 한 16세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상류층의 주거 형태. 이걸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 16세기니까 조선시대 양식이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상류층의 문화는 고려시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층 누각실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려의 건축물을 연구하는 데도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다음에 임청각 가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조선시대 건물이긴 하지만 이게 고려시대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 임청각이. 알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이었죠. 중앙선 2설로 임청각 앞을 지나던 그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딱 임청각 앞을 가로지르던 철도도 시원하게 걷어냈는데 지금도 뭐 복원 사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기에 이제 설계와 이제 그 다음에 발굴 작업,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두 채 기와집과 기념관 역사 공유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터다지기를 하고 있고 설계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뭐 토목 공사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공사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두 채 기와집을 더 짓는 거군요. 새로 짓고 또 기념관인 역사 공유관도 새로 짓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재현 가옥이라고 그러대요. 재현 가옥. 그렇군요. 복원 가옥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 재현한 그런 가옥을. 재현 가옥을 짓는다. 거기 이렇게 차로 지나다닐 때 보니까 그 임청각 앞에 그 도로 있잖아요. 혹시 그 도로도 조금 확장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주말이면 거기가 많이 밀리대요, 보니까. 그걸 원래 초기에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지하로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지하로? 그게 뭐 이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되면은 임청각 시설물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할 거고, 이제 외곽도를 이용해서 그런 교통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임청각 앞에 도로는 그래서 이쪽 시내 쪽으로 가는 방향 한 1차선 정도만 좀 넓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신호 체계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용산에서 오는 시간과 이쪽에서 내려가는 그 시간 타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 신호 체계를 좀 조정해야 되겠군요. 안동시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원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되는 거죠? 예, 그 복원된 후에 임천각 모습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복원 사업에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석주 선생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임천각 건물을 복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희생되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새롭게 깨우치는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강토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정신 자세가 새롭게 다짐한다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런 어떤 그 일환으로 그 역사 공유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전시관도 좀 크게 좀 지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지난 6일부터입니다. 8월 6일부터 주말과 휴일 저녁마다 지금 임천각에서 공연이 있잖아요. 그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을 다룬 실경 역사극입니다. 서간도 바람소리가 공연되고 있는데 이 서간도 바람소리 어떤 작품인가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임천각을 관리하면서 느낀 게 석주 선생님이 실제 독립운동하고 학교에서 교육되어지는 거 사회에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석주 선생님 실제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일본인들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피해자가 우리고 가해자가 일본이 되잖아요. 우리는 갈등 구조를 항상 일본과 한국으로 이렇게 조선과 일본으로 이렇게 대별시키는데 실제적으로 갈등 구조는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가 또는 중국인과 조선인 또 지역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사회에 관계되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갈등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새롭게 다루고 특히 이제 노비 해방 서간도에서 벼농사 성공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하고 그다음에 백만동포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특히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그 교육생을 김자진 장군이 31살 아래거든요. 이런 분을 도와가지고 1000만 독립군을 빌려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대와 조명 이런 시설비를 최소화하고 출연진 전부가 지역 예술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영국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제 유료화해서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이런 류의 공연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구조만 다뤘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다뤄지지 않은 갈등 구조가 많다. 이걸 이제 조명하시고 사실 임천각 현장에서 열리는 실경 공연이라는 점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서 이게 공연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공연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이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됩니까? 임천각? 지금 오늘 좀 많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이 지금 이미 좀 풀로 차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미리 신청 안 해도 그냥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담은 못 하시지만. 사람들이 뭐 울고 웃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안동이 최고라고 하고 그러는데 7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미리 좀 가셔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 김호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던데, 예, 예. 그, 부산에서 영어 상용도시라는, 네. 지금 박현준 시장님이 내건 공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아, 부산시 전체를 영어 상용 도시로 만들겠다? 네. 예. 그래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이제 2030년으로 예정된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비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 문서의 영어를 병기하고 또 간판도 영어로 하고 하여튼 이런 변화를 주면서 예. 또 그 부산 교육청하고 실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영어 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문화 단체에서 이거 시대 착오적이다, 예산 낭비다, 그동안 이런 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예.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을 영어 상용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동을 건 건데. 글쎄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야 전혀 불편도 없고,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좀 돌아보면은, 이 영어 상용화 정책, 공용화 정책, 실패 사례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마 앵커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네, 전국에 영어 마을 조성 열풍이 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영어 마을. 저기 혹시 안동대학교에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나요?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를 한번 보냈던 기억이 나서 또렷이 기억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사업을 접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이걸 했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 안산, 2006년에 파주, 2008년에 양평 등지에 이 영어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겠다 아니면은 세계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12년 뒤에 지난 2016년 경에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한 마을 자체를 조성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상점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맞습니다. 잉글리시 빌리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달러로 물건 사고 맞아요. 말도 영어로 해서 물건 살 때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돈도 엄청 많이 투입했을 것 같던데요, 보니까. 파주 캠퍼스 하나만 초기 투자액이 거의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아, 100억, 200억도 아니고 1,000억 원. 초기 투자액만. 초기에만. 그다음에 이제 추가 투자액도 꽤 들어갔는데 다 이제 별무 소용이 없는 상태로 가고 지금 안동대학교 그 영어 마을 역시 많이 지금 이제 기간도 축소되고 활용하는 그런 그 횟수도 줄고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는 좀 흥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운영하고 있기는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기는 있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아, 초창기에는 이제 일주일씩 입소해서 그렇죠. 영어를 모든 걸 다 이제 영어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 아이 기억에는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일주일 있었군요. 저희 꼬마 같은 경우에는 5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안산, 파주, 양평 등지에 엄청난 재원 투자해서 영어 마을 조성했는데 지금 다 여기 문 닫은 상태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이거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다. 근데 거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안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다른 걸로 전용하기 위해서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한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육 콘텐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실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실패 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이건 예상됐던 거죠, 사실. 교육 콘텐츠 자체 좀 부실하고 전문성, 효율성 이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경기도 사례 말씀해 주셨고 혹시 서울에도 그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에서도 왜 영어 상용화 정책 이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임할 당시에 예. 영어 상용화 정책이 한번 또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때 목표는 이제 서울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아,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수준. 싱가포르는 거의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시장님이 당시에 서울 시민의 70% 정도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행정문서도 영어로 쓰고 예. 서울시 간부회의도 영어로 진행하겠다. 예. 잘 됐을까요? 실제로 이거 하긴 했었나요? 이렇게 뭐 행정문서 영어 쓰고 간부회의 영어로 진행하고 이런 거. 그때 하긴 했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저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했는지 준비는 했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실행돼서 몇 건의 문서를 남겼는지 그건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영어로 간부회의를 진행... 그래서 그거 불가능할 것 같네요. 안동 MBC에서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저희도. 왜냐면 이제 대학 때까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니까 보통 졸업하고 영어를 하나도 안 쓰고 뭐 20년, 30년 후에 이거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뭐 단어 몇 개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네. 그 이명박 서울시장님 있을 때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주 높은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명박 시장이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부산에서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무래도 그때 그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박형준 그렇죠. 부산시장이 당시. 예. 자, 뭐 당시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어 공용화 사업 뭐 대부분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시고 이 영어 공용화로 인한 문제점 아니면 뭐 좀 생각해 볼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년 전에 한국이 지구상에서 갖는 위상하고 네. 지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갖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달라졌습니다. 예. 한 단적으로 지금 한류 수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수출되기 이전에 한국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비중하고 그 이후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외국에 나가면 이제 좀 살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 어디서 왔니? 그래. 네. 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서 왔냐고 먼저 물어요. 우선은 중국 사람이냐? 뭐 인구가 제일 많고 그렇죠.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일본에서 왔냐고 물어요.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상대가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빙그레 웃어요. 그래서 나 한국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주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엉망이죠. 그때는 엉망이죠. 그런 기분이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물어보기 전에 나 한국에서 왔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죠. 묻기 전에. 네, 근데 나중에는 한번 얘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그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BTS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인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럼요. 자기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덕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뒤집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영어로 교육받고 간 학생하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고 교육받고 간 학생이 그 나라에 가서 누가 더 대접을 받을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굳이 상용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어를 하고 싶은 학생은 미국이나 영국을 가야지 왜 한국으로 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거를 그 나라에 가서
잘 소화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대접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부산 박형준 시장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결론을 좀 내려주실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영어 상용 도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교육으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어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영어 교육 담당하는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분들은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또 뭐냐면 우리는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배우지 의사소통의 도구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 때부터 의사소통 도구로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그렇죠. 일상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엑스트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궁무진한 거죠. 사교육부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예. 저는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 보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어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부터 영어를 잘하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일상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화해야지 한국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영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솔직히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실천이 안 될까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는 요즘에는 그 학교에 다 원어민 교사가 좀 배치가 돼 있죠. 중고등학교 보면. 잘은 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죠. 네, 한참 영어 열풍이 불 때는 꽤 있었고 뭔가 좀 열의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많이 지금 시들해졌어요. 아, 그래요? 다시? 네네, 학교 현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게 시류를 타기보다 이렇게 시류를 타서 뭐 정책을 하는 거는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후폭풍 내지는 반작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또 일정 시간 가다가 다시 뭐 예산 낭비 그런 타령 또 반격을 받게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게 되고 시민들도 시민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또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고등학생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 일단은 지문이 얼마나 긴지 그걸 어떻게 뭐 2, 3분 내에 그걸 지문은 다 읽고 문제 두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어도요. 너무 어려운 걸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미국인들조차도 평생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단어까지 그렇게 외워야 될까? 영어인데 우리말도 아니고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화 앵커님이나 지금 수능 보라 그러면 대학 가기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회화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교육 담당자들도. 근데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자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위반자부터,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 교육을 이제 전 국민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잡고 차근차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항상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